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꼴같지 않은 인간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참교육까지 해줬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2년 넘은 새내기 주부예요. 남편과는 직장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거래처 사람이었는데 일하다가 자주 보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연애할 때 보았던 남편은 저에게 항상 다정하고 주변 사람들 잘 챙기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특히나 남편은 후배들을 그렇게 잘 챙겼어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상사에게 아부하며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 후배들까지 잘 챙기는 사람들은 흔치 않았는데 남편은 그런 흔하지 않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일도 잘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아래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당연히 남편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뭘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남편을 홀딱 믿어버렸어요. 막상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 실상은 조금 다르더군요.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낸 시간과 연애 시간을 합치면 6년이 넘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봐온 남편은 자기 관리도 확실하고 멀끔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5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주말에는 요가도 다녀요. 거기다가 여행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해서 하루도 집에서 가만히 보내는 날이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시간이 생기면 항상 집에서 누워서 쉬기만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남편과 연애하면서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마다 모든 비용을 남편이 내줬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제가 돈 쓰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결제할 때마다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남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길래 사실 저는 부담됐었어요. 계산할 때마다 실랭이를 벌이는 게 싫어서 저는 남편이 자리만 비우면 먼저 계산하느라 바빴습니다. 좋게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해도 남편은 그럴 수 없다는 식이더라고요. 남자가 데이트 비용도 못 낼 정도면 여자 만나지 말아야지. 그럴 때마다 저는 80년대도 아니고 21세기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지갑 여는 꼴을 못 봤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럴 때면 사람이 고지식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주변에서 다들 남자가 여자 돈 못 쓰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해요.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월급쟁이다 보니 서로 얼마나 버는지 뻔히 아는데 남편이 생활하는 거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소비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런 부분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알게 된 남편한테는 다 미는 구석이 있었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남편의 집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 본인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항상 여유롭게 생활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은연중에 남편에게 들은 게 분명 시부모님께서 건물도 가지고 있고 땅도 있다고 했어요. 저와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남편은 시댁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 많아서 나 결혼하고 나면 원하는 동네에 아파트도 사준다고 했어. 자기 결혼하면 어느 동네 살고 싶어? 말만 해. 내가 다 아버지한테 말해서 사달라고 할게. 아유,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얼만데 그걸 사달라고 해. 우리 부모님도 꽉 막힌 분들 아니라서 결혼할 때 무조건 남자가 집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아.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도 집 구하는데 좀 보태주실 거야. 남편의 집안에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결혼을 결정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당연히 나으니 한편으로는 안심됐습니다. 사실 남편이 지지리도 없는 집안 아들이었다면 아무리 사랑했어도 결혼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친정아버지께서도 반대하셨을 거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친정아버지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은 이야기가 없는 집에 시집갈 바에야 차라리 시집가지 말고 평생 아빠랑 같이 살자는 말이었어요.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집안이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이셨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결혼해서 지질이 궁상으로 고생하면서 살 바에야 평생 아버지랑 사는 게 더 낫다고 여겼어요.
속물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결혼해서 살면 평생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겠다 싶어서 결혼을 결정한 이유도 커요. 물론 그 전에 남편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연애할 때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가 많다 보니 저는 결혼하면 당연히 시댁에서 아파트는 사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자 모든 결혼 준비 사항이 남편이 했던 이야기와 다르게 흘러가더군요. 결혼 날짜가 나와서 슬슬 집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시부모님 누구도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이제 결혼 날짜도 정해졌는데 슬슬 집이랑 혼수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부모님이랑 상의했어? 신혼집 위치는 아무래도 회사 근처가 좋겠지? 그 전에 남편과 나눈 이야기들이 있으니 저는 남편이 당연히 시부모님과 이야기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군요. 그게 참,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자기를 너무 예쁘게 보셨는지 결혼하고 1년만 아버지 건물에 들어와서 살았으면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말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이 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 남편과의 결혼을 생각하면 당연히 서울에 아파트를 구해주실 줄 알았지 시부모님이랑 같은 건물에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자기 부모님 건물이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너무 멀기도 하고 더군다나 시부모님이랑 한 건물에 살면 내가 불편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나 그런 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저는 괜히 속물 같아 보일까봐 아파트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다고요. 거기다가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시부모님이랑 한 건물에 사는 게 더 싫었어요. 아직 시부모님이 어떤 분인 줄은 모르지만 매일매일 시부모님과 마주해야 한다는 게 저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말은 안 하지만 혹시 돈 문제 때문인가 싶어 저는 한 번 더 제 의견을 말했어요. 이제 정말 몇 달 후면 부부가 될 사이인데 속물 같아 보여도 할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지금 아버님 상황이 당장 아파트 사주시기 힘들어서 그런 거면 나는 작은 집도 괜찮아. 아니면 우리 부모님도 결혼 준비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면 집 구하는데 반은 보탤 수 있을 거야. 저는 시부모님과 한 건물에 사는 건 죽기보다 싫어서 어떻게든 따로 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저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에요. 어머니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작스레 불치병에 걸려 1년 동안 병원에서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께서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1년 동안 병원에서 고생하시는 동안 아버지께서 어머니 병간호를 하셨는데요. 당시에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신 이모와 이모부가 저를 데려다가 보살펴 주셨어요. 이미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라 혼자 있을 수 있었는데 이모는 혹시나 제가 혼자 외롭고 힘들어할까봐 걱정되셔서 저를 데려다 챙겨주셨죠. 그때부터 저와 또래인 사촌동생들과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덕분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떠나셨을 때도 이모와 동생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금까지도 아버지와 저는 이모, 이모부 그리고 동생들과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춘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제가 안쓰럽다는 이유로 뭐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했을 때 더 걱정하셨습니다. 뭐든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시댁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도 제가 시댁 건물에 들어가서 신혼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바에는 집을 아예 사주겠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친정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사둔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 근처인데 제가 대학 때 등하교하기 힘들다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학교 근처에 사주신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서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다시 친정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오피스텔은 월세를 준 상태였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버지는 분명히 그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실 거예요. 팔아서 그 돈은 알아서 쓰라고 하실 겁니다. 제가 사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시댁에 들어가 사는 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생각은 저와 달랐어요.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집은 남자가 당연히 준비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며느리랑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시부모님이랑 같은 건물 사면 자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이랑 가까워져서 나쁠 건 없잖아.
자기가 잘만 하면 나중에 땅도 자기 이름으로 물려주실걸? 자기는 외동이라 모르겠지만 우리는 형제가 셋이라 부모님께 누가 더 잘하냐가 중요해. 이게 다 우리한테는 기회야, 기회. 남편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형제가 셋이라 어릴 때부터 뭐든 나눠야 하는 환경에서 자라서 다른 형제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면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시부모님 댁 건물에 들어가서 사는 게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해야 시부모님이 좋게 보셔서 나중에 재산을 나눠줄 때 조금이라도 더 받는다고요. 남편 말이 그나마 시아버지께서 저를 예쁘게 보셔서 1년이라도 건물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거니 좀만 참고 살아보자네요.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남편 말이 이해가 안 됐지만 제가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남편 생각이 이미 확고하니 제가 말을 더 해봐야 이미 소용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도망쳤어야 했어요. 그때부터 제 고생분이 활짝 열렸거든요. 결혼 전에야 콩깍지가 꼈을 테니 무슨 소리를 해도 남편 말이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시부모님께서 제가 예뻐서 같이 살고 싶으신 거라는데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이랑 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건물에 사는 건데 그 정도로 불편해봐야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갔을 때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말하기로는 시부모님 건물이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흔히들 말하는 상가 건물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적어도 4층, 5층 건물은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건물이 무지하게 오래되기도 했고 원룸, 고시촌 그 정도의 허름한 건물이나 다름없더라고요. 3층 건물이었는데 시부모님이 사시는 3층만 그나마 좀 크고 아랫방은 작은 방 하나에 거실 작게 하나 있더라고요. 빌라라고 하기도 민망한 원룸 정도였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살던 오피스텔보다도 훨씬 작았습니다. 아무리 시부모님 건물이라도 그렇지 둘이 살기에도 작아도 너무 작았어요. 제가 생각한 신혼집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투정을 좀 부렸습니다. 아무리 1년만 산다고 해도 그렇지 집이 작아도 너무 작은 것 같아. 내 짐도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방도 내 옷방보다 작고 이럴 바엔 그냥 내 오피스텔 들어가서 사는 게 낫겠어. 사실 친정에 있는 제 집만 다 해도 방 2개는 필요해요. 제가 외동이다 보니 친정에서 방을 2개를 쓰고 있거든요. 시부모님 댁에서 신혼집으로 쓰라고 한 집의 안방이 제 옷방보다 작아요. 아무리 1년이라도 도대체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태평한 소리만 해댔어요. 딱 1년만 사는 건데 뭘 그래. 우선 자기 집은 반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처가에 두자. 나머지는 나중에 분가할 때 가지고 오면 되지. 우리 진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냥 우리 친정에 이야기해서 전세부터 시작하는 건 어때? 몇 년만 우리 둘이 모으면 금방 집 살 수 있을 거야. 자기가 우리 아버지 몰라서 그래. 아버지가 한번 뱉은 말 안 들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집에서 얄짤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남편은 자꾸만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말하니 서운해도 너무 서운하더군요. 저도 그 집에서 살겠다고 이미 말은 했지만 좁아터진 집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1년 후에 분가하는 건 확실하지? 그리고 분가할 때 아버님께서 집도 사주시는 거고. 집에 가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시부모님 건물에 들어가 사는데 긍정적이었는데 막상 시부모님 건물에 직접 가보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건물이라고만 했지 저에게 구체적으로 얼마짜리 건물이고 몇 층짜리인지 말한 건 아니었지만 분명 이런 낡아빠진 건물이라고는 안 했어요. 실상을 제 두 눈으로 보고 나니 앞으로 남편에게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1년 있다가 나올 땐 내가 아버지한테 무조건 30평대 아파트 사달라고 할 거야. 자기는 걱정하지 마. 너무도 자신있게 말하길래 저는 남편 말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서울에 아파트 받아 나올 생각에 1년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느려도 너무 느렸어요. 저는 평생 상상해본 적도 없는 시집살이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저희 시댁 식구를 소개하자면 누구 하나 평범한 사람이 없어요. 당신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시아버지와 그런 시아버지에게 꼼짝도 못하시면서 며느리인 저에게만 징징거리며 큰소리치시는 시어머니,
거기다가 얼마 전 이혼하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온 시누이와 아직 미혼인 시동생이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 하나 저와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의 말이라면 절대 거역할 수가 없을 만한 게 시아버지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시원시원하고 호탕하신 분인 줄만 알았는데 겪어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군요. 당신이 하신 말에 조금이라도 반개를 들면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첫 번째 제 생일 때였어요. 생일 당일은 출근해야 해서 그 전주에 친정에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확실히 시댁이랑 한 건물에 살다 보니 아무데나 친정에 들락거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핑계로 오랜만에 친정에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랑 밥도 먹고 이모랑 사촌동생들이랑 하루 종일 같이 놀면서 자고 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마음대로 그 주에 호텔을 예약하셨더라고요. 일절 상의 한마디 없이 이틀 전에 통보하셨습니다. 제 생일 기념해서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하루 호텔에서 쉬다 오자고요. 이 호텔 뷔페 예약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지? 내가 우리 며느리 생일이라 엄청 신경 썼어. 저를 위한 시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미 친정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라 저는 곤란했습니다. 이모랑 사촌동생들까지 친정으로 초대한 상태라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떡하죠? 제가 주말에 친정에 하루 있다 올 생각이라 이미 친정에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 첫 번째 생일은 당연히 시댁에서 보내야지. 너희 시아버지가 신경 써서 일부러 예약한 건데 친정에는 다음에 간다고 말씀드려. 제 말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리자 금세 당황한 얼굴의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친정에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는 더 곤란했어요. 제가 형제가 없다 보니 사촌 동생들이랑 사이가 좋아요.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자랐으니까요. 결혼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는 사이였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몇 달 동안 못 봤고 그렇다 보니 저도 너무 보고 싶어서 어렵게 약속을 잡은 거였어요. 조카들도 오기로 해서 저는 호텔보다 친정에 더 가고 싶었습니다. 명색이 제 생일인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어요. 아, 그게 이미 몇 주 전부터 동생들이랑 조카들도 다 오기로 한 거라 취소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여러모로 곤란해서 말을 중얼거리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때가 이미 주말이 이틀밖에 안 남았을 때였거든요. 호텔을 예약하실 생각이었으면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며칠 앞두고 그러시니 저도 당황스럽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옆에 있던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올케한테 동생이 어딨어? 올케 외동 아니야? 어릴 때부터 사촌동생이랑 같이 지내서 형제처럼 지냈어요. 웬만한 자매들보다 사이가 더 좋아요. 아, 그래? 난 여동생이 없어서 그런가. 동생들이랑 집에서 보는 것도 귀찮던데. 결혼하고 나서도 따로 만나서 할 얘기가 있나 보네. 신기하다. 네, 저희는 사이가 좋아서요. 시누이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도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더 황당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자기야, 무료 신라 호텔인데 당연히 호텔로 가야지. 우리 그냥 장인어른께는 다음 주에 간다고 말씀드리자. 남편이야 제 생일이니 이왕이면 좋은 곳에서 보내는 게 좋을 거라고 하는 소리라지만 저는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나 봐요.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됐다 됐어. 이 시애비 성의보다 친정이 더 좋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냐. 호텔은 그냥 취소하지 뭐. 어머 새아가 너 뭐하니? 너 시아버지 화나셨잖아. 그냥 친정은 다음 주에 간다고 해 어서. 그래 올게. 나 같으면 아빠가 차린 밥보다 호텔 뷔페가 훨씬 좋겠구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문제를 만들어? 졸지에 제가 문제를 만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상황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지나가듯 하신 말이 화근이 됐어요. 이래서 사람이 돈 받기 전이랑 돈 받은 후에 달라지는 거라니까.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으휴, 자식이라도 다 자기들 필요할 때만 부모 찾지. 순간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게 타올랐어요. 시아버지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진 모르겠는데 분명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저희가 무슨 돈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아버지께 따로 받은 돈이라고는 없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시는 건가 싶어서요.
자기야, 아버지는 그냥 하시는 말이야. 아버지, 우리 주말에 호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하지 마세요. 그치, 자기야? 남편의 태도는 분명 어색하고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치를 슬슬 보며 저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남편의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설마 자기 나 모르게 아버님께 뭐 받은 거 있어? 그래서 아버님께서 저런 얘기 하시는 거야? 돈을 받았건 안 받았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시아버지에게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건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대충 넘어가려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만 말을 웅얼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남편을 몰아붙이니 시아버지께서 대뜸 또 언성을 높였습니다. 몰라서 물어? 윤석이 이 자식이 새아기를 너 만나는 동안 카드빚을 얼마나 졌는지 신용불량자까지 되게 생겨서 내가 이번에 싹 다 갚아줬다. 내가 이미 지난 일이니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다는 애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녔으면 남자 카드빚을 지게 해? 그러다 내 아들 신용불량자라도 됐으면 어쩔 뻔했냐? 어안이 벙벙하다라는 말이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이더군요. 저는 누군가 저 모르게 뒤에서 제 뒤통수를 세게 한 대 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저를 만나는 동안 저에게 썼던 데이트 비용이나 후배들에게 썼던 돈을 다 카드로 긁고 계속 돌려막기를 했었나 봐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저에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가족들에게라도 부탁을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본인이 혼자 해결해 보려다가 결국은 카드 정지까지 먹고 빚만 잔뜩 떠안게 된 거죠. 그걸 결혼하기 직전에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요. 안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고요. 엄마, 나 어떡해.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나 좀 도와줘요. 나 이러다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 그러게 카드 좀 작작 쓰라니까. 버는 것도 변변치 않으면서 무턱대고 카드만 긁어내면 어떡해. 전에도 엄마가 해결해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남편 씀씀이가 해픈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가 보더군요. 저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계획 없이 돈을 쓰고 다녀서 시아버지 모르게 시어머니가 도와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빚이 커도 너무 커서 시어머니 선에서 해결이 안 되니 시아버지에게까지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카드값 이야기하면서 제 핑계를 댄 겁니다. 저를 만나면서 쓴 데이트 비용과 결혼 준비하면서 쓴 비용이 많아서 그랬다고요. 그랬으니 시아버지는 저도 남편과 똑같이 정신이 나간 애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월급쟁이라는 놈들이 돈을 어떻게 썼으면 카드 3장이 다 막혀? 너 제정신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장가 간다는 놈이 이렇게 살면 어떡해? 한심하다. 정말 한심해. 내가 그렇게라도 돈 쓰고 했으니까 장가도 가는 거지. 요즘 세상에 그 정도 돈도 안 쓰고 어떻게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네 말은 카드값이 7천이 넘던데 그걸 다 새아기한테 썼다는 거냐? 너나 새아기나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너희 둘 다 아주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서 철딱선이라고는 없구만. 안 되겠다. 너희 결혼이고 뭐고 정신 차릴 때까지 우리 빌라에 들어와서 살아. 들어와서 착실히 돈 모으는 거 보여주면 그때 내가 분가시켜주마. 남편은 저에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했어요. 저에게는 시아버지가 제가 예뻐서 1년 집에 데리고 살고 싶다고 했다고 해놓고 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저질러 놓은 카드값을 감당 못해 시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면서 조건을 거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졸지에 저도 남편과 공범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그마치 카드값 7천만 원을 제가 남편과 다 같이 쓴 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혼집도 안 해주고 이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한 거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길래 선물로 호텔 예약도 했더니만 곧 죽어도 친정 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하러 말리냐? 너희는 그냥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저는 억울해도 너무 억울했습니다. 데이트할 때 남편이 밥 좀 사주고 주말 요가 한 달 결제해준 적은 있지만 그 이상 비싼 물건을 선물로 받거나 한 적은 없어요. 도대체 이 인간이 카드값으로 어떻게 7천이나 썼나 생각해봤더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기는 하더군요. 항상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본인이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술값, 밥값은 물론이고 후배가 이사한다고 하면 가전제품이고 가구를 사주는 것도 몇 번이나 봤어요. 남편이 다니는 헬스장이나 골프장에 갈 때도 항상 남편이 결제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보면 그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카드값을 본인이 감당도 못 해나가면서 내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버님, 그 카드값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윤석 씨 워낙 손이 커서 주변 사람들한테 퍼주느라 그런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잘 얘기해서 고칠 수 있게 할게요. 진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다니는 걸 진작 알았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니 단단히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야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지. 에휴, 자식놈들이라고 하나도 마음에 드는 놈들이 없어. 시아버지는 그대로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다 남편 때문인 것 같아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저를 쏘아보셨어요. 새아가, 너는 속이 시원하니? 네 남편 시아버지 앞에서 기 잔뜩 죽여놓으니까 속이 시원하냐고? 아니 아니라는 애가 지 남편 잘못도 감싸줄 줄 몰라 무슨. 너희 시아버지 심기는 네가 건드려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모든 걸 떠넘기려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상관없이 구시는 것도 기가 막혔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 그러세요. 윤석 씨가 카드빚 있는 건 저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 와중에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새아기, 너 되게 웃긴다. 그깟 카드값이 뭐가 대수라고 그래? 그리고 그것도 너 들어 갚으라고 했니? 너희 시아버지가 다 갚았잖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애가 양심이 없어. 암튼 너희 시아버지한테 호텔 가는 걸로 이야기할 테니까 너도 그런 줄 알고 알아서 정리해. 그리고 너, 내 아들 바가지 긁지 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면 나도 너 시집살이 잔뜩 시킬 거야. 시어머니는 유치해도 너무 유치했습니다. 본인 할 이야기만 하시더니 그대로 시아버지를 따라 방에 들어가셨어요. 세상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말문이 턱하니 막혀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다가오더니 미안하다며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 손을 잡더군요. 저는 순간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의 손을 탁 밀어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누이는 또 눈치 없이 한 소리 하더군요. 어이구 호구 새끼, 너 또 여기저기 돈 내주면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지? 어릴 때도 그러고 다니더니만 뭐 좀 하나도 안 변했니? 뭐? 호구? 내가 어디가 호구야? 아, 그러는 누나야말로 매형한테 빨대 꽂고 살려다가 쫓겨난 주제에 누구더러 호구래? 남편과 시누이는 둘 다 똑같았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철딱선이 없는지 대결하는 것 같았죠. 이 자식이 쫓겨나긴 누가 쫓겨났다 그래. 내가 알아서 이혼하고 나온 거야. 그 자식이 쪼잔하게 굴어서. 저는 시누이와 남편 싸움까지 끼고 싶지 않아 그대로 시댁을 나와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안 그래도 화가 나 죽겠는데 좁아터진 집구석을 보니 더 화가 나더군요. 제가 이런 집에서 사는 이유가 남편의 카드비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 억울해서 눈물까지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 눈치 없는 시누이가 굳이 또 저를 따라 집에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마음대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또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와, 여기 진짜 오랜만에 들어와 봤는데 작게는 진짜 작다. 내가 올케한테 말했었었나? 나 결혼했을 때 시댁에서 40평대 아파트 해줬었다고. 그 집이 지금은 20억이 넘는다더라. 시누이는 안 그래도 속이 말이 아닌 제 앞에서 굳이 잘난 척을 해댔어요. 꼴같지도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친정에 다시 돌아온 주제에 잘났다고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빼다박았어요. 자기 손으로 제대로 돈도 한번 못 벌어봤으면서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고 싶어 했죠. 남편에게 듣기론 시누이는 제대로 된 직장 한 번 안 다니고 집에서 신부 수업만 하다가 결혼도 조건 보고 선봐서 결혼했다더라고요. 저 남편 돈만 보고 결혼했다가 너무 사치를 부려 이혼당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시아버지 비우면 살살 보면서 시아버지 돈 펑펑 쓰면서 사시거든요. 그러고 보니 저희 남편도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별반 다르지 않네요. 나가서 돈 있는 척 잘 사는 척 하고 다니며 결국은 시아버지 돈으로 펑펑 쓰고 다닌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자 저는 더 우울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뭔가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서요. 어머, 올케는 그 나이 먹도록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물건이 이렇게 없어? 에게, 친정에 돈 좀 있다더니 가방이랑 옷은 이게 다야? 아휴, 올케 안목이 좀 별로구나? 이쯤 되니 시누이가 이혼을 당한 게 눈치가 없어서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참 눈치가 없더군요.
자기 멋대로 방에 들어가서 옷장을 마음대로 열어봤어요. 그러더니 손에 잡히는 대로 꺼내서 옷이며 가방 브랜드를 막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불쾌해서 신우이의 손에 들린 옷을 빼서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그만 올라가 주시겠어요? 좀 쉬고 싶어서요. 저는 최대한 화를 누르며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와, 올케도 성격 좀 있구나. 하긴 남자 꼬셔서 카드값 7전이나 쓰게 만들었는데 그게 어디 보통 성격이겠어? 암튼 우리 아빠 마음 돌려놓으려면 올케도 몇 달 고생 좀 해야 할 거야. 나 이혼하고 왔을 때 절대 안 받아준다고 해서 내가 반년을 아버지한테 빌었거든. 신우이는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거슬려 저는 눈살을 잔뜩 찌푸린 채 신우이는 쳐다도 안 보고 그대로 옷장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실실 웃으면서 나가더군요. 그리고 가는 순간까지도 재수가 없었어요. 주말엔 올케 덕분에 호텔 뷔페 먹겠네. 고마워. 얄미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이지 그날은 시댁 식구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마음 같아서는 친정에 가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밤이 깊었어요. 이 시간에 아버지나 이모에게 연락했다간 다들 저를 걱정하시느라 한숨도 못 주무실 게 뻔해요. 다음날 전화해서 이번 주에 못 가고 다음 주에 가겠다고 이야기할 생각에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실 결혼해서 시댁 건물에 들어가 산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속상해 하셨어요. 그럴 거면 아버지께서 집을 구해줄 테니 거기서 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한 대로 시아버지께서 저를 예쁘게 보셔서 1년만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친정아버지도 본인이 시아버지 입장이면 그럴 수 있겠다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어요. 내 자식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그러신다는데 이해해야지. 시부모님이랑 한 건물 살면 우리 딸이 힘들고 피곤한 일도 있겠지만 그럴 땐 언제든 아빠한테 와. 언제든지 아빠가 도와줄게. 저는 그날 밤 힘든 마음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애써 위로하며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잔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시아버지 눈치가 보여서인지 그날 저녁 시댁에서 자고 출근한다는 메시지 한 통을 덜렁 보내놨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결혼한 거에 대해 처음으로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결혼이라는 게 후회한다고 해서 그 전으로 되돌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평범한 부부처럼 남편과 매일 지지고 볶으며 살았습니다. 그 전엔 몰랐는데 남편이 한번 밉다고 생각이 들고 나니 별거 아닌 일에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어떨 땐 이렇게 우리가 평생 부부로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고 시누이고 툭하면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심기를 건드리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죠. 그러던 중 드디어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시아버지께 올라가 직접 이야기했어요. 남편한테 말해봐야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말도 못할 게 뻔하니까요. 저는 시아버지께 결혼한 지 1년도 넘었으니 분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제 말에도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1년이든 2년이든 분가해서 나가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고 난리야? 나가고 싶으면 나가. 결혼 초기부터 시아버지와 틀어지기 시작한 사이는 1년 동안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야 아버지에게 미움받을까봐 무서워서 슬슬 눈치만 보고 다니고 저는 시댁 식구라면 마주치기만 해도 싫어서 슬슬 피해 다니다 보니 시아버지와 크게 가까워질 일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와는 더 어색했어요. 그런 와중에 시아버지께 또 엄한 소리를 듣고 나니 말이 곱게 나오지를 않더군요. 저 임신했어요. 애 낳으면 아무래도 여긴 너무 좁아서 안 될 것 같아요. 넓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요. 임신한 사실을 남편보다 시아버지에게 먼저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상황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임신한 사실부터 덥석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의 반응이 남달랐어요. 임신? 아이고 잘했어. 우리 며느리가 임신이라니. 그치? 지금 사는 집 너무 좁지? 걱정 마라. 내가 우리 며느리 선물로 좋은 아파트 사줄 테니까. 걱정 마라. 아이고 장하다 장해. 제가 임신한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면 축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시아버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셨어요. 심지어 남편이 말한 대로 시아버지는 저와 손주를 위해 서울의 아파트를 떡하니 사주셨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신이 나서 그 전보다 저에게 더 잘했어요. 저와 우리 아기 덕분에 아파트가 생겼다고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는지 몰라요.
아이고, 복덩이, 복덩이. 내가 말했었지? 우리 아버지한테 예쁨 받으면 최소한 땅은 생긴다고. 근데 우리 자기가 홈런 쳐주는 바람에 서울에 30평대 아파트가 생겼네. 그래. 당신도 이제 아빠니까 전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돈 막 퍼쓰면서 철딱서니 없이 굴면 안 돼. 알았지? 남편 말대로 제 뱃속의 아기가 복덩이는 확실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과 제 사이도 대면대면 했었는데 아기가 생기고 나서는 저와 남편도 사이가 좋아졌어요. 남편이 허세가 좀 있고 철은 없어도 사람이 순하고 자상하기는 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짜증이 날 때도 옆에서 항상 제 편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저는 성공적으로 분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 생활도 안정을 찾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눈치 없는 시누이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자의 코털을 또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아파트를 사주시니 시누이가 아무래도 셈이 났나 봐요. 저희가 분가해서 나오자마자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것도 술에 잔뜩 취해서 왔더라고요. 내가 아빠한테 집 사달라 집 사달라 그렇게 조를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더니만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신축 아파트를 떡하니 사줬네. 술 먹었으면 집에 곱게 갈 일이지 여긴 왜 왔어? 형님 오늘은 늦었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제가 어머님께 연락해 놓을게요. 저는 괜히 술 취한 사람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애써 시누이를 달랬습니다. 어차피 술에 취했으니 그냥 오늘은 재우고 내일 집에 데려다 주자 싶었어요. 그런데 눈치 없는 시누이는 제 속을 또 박박 긁더군요. 올케는 가만 보면 순진한 척하면서 은근 여우라니까? 올케네 친정 잘 사는 거 확실해? 매일 나한테 분가할 거라고 노래 부를 때는 친정아버지가 대단하게 해주실 것처럼 굴더니만 결국은 임신한 거 가지고 그거 앞세워서 우리 아버지 돈으로 분가했네? 시누이는 분명 저 소리를 하려고 일부러 온 겁니다. 전부터 시누이가 제 속을 긁을 때마다 화가 나서 남편한테 제가 시누이 때문에라도 무조건 분가할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어요. 아마 남편도 시누이랑 싸울 때 티격태격하면서 그 소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이 누나가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아나. 술 취했으면 그냥 곱게 잠이나 자. 자기야 피곤한데 먼저 들어가. 내가 누나 재우고 들어갈게.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시누이를 방으로 데려가지 않았으면 또 저와 시누이는 한판 했을 거예요. 시누이는 참 유치한 게 저나 남편이랑 이야기할 때마다 꼭 저희 친정을 들먹여요. 남편이 시누이에게 저희 친정아버지가 서울 외곽에 살아도 사업도 크게 하시고 차도 외제차라고 몇 번을 자랑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누이가 무시했거든요. 이은서, 네가 하는 말은 10 중에 5은 뻥이잖아.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아무리 시골 사람들이라도 집에 돈 있으면 다 겉으로 티가 나는 법인데 올케는 영 그런 태가 안 나는데. 우리 장인어른댁 경기도지 시골 아니야. 누나는 무식해서 경기도가 어디 붙어있는 줄도 모르지? 시누이가 하는 말도 10 중에 반은 헛소리라는 걸 저도 잘 알다 보니 그럴 때마다 대꾸도 안 했습니다. 이미 한 건물에서 1년을 살면서 시누이가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특히나 술만 먹으면 제가 있든 남편이 있든 할 말 못할 말 더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하기에 저는 시누이 말에 일절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생활 내내 골마있던 문제가 결국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우리 집 집들이였습니다. 원래는 시댁 식구 따로 친정 식구 따로 집들이를 할 생각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니 다 같이 모여 축하하자고 친정 식구들까지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랑 이모랑 동생들까지 모두 다 불렀어요. 사실 시댁 식구들이랑 친정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인다는 게 내키진 않았지만 시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시아버지는 심지어 집으로 출장 뷔페까지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집까지 애들한테 선물해 주시고 사돈 정말 멋지십니다. 우리 며느리가 금쪽 같은 손주 낳아준다는데 이깟집이 됐습니까? 며느라, 첫째 낳고 둘째도 낳아주면 내가 그때는 우리 사돈 차보다 좋은 차로 차 뽑아주마. 아이고 사돈, 손이 정말 크십니다. 우리 딸 너무 좋겠다. 아버지 같으면 곧바로 둘째 낳겠어. 정말이죠 아버지? 여보, 우리 둘째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로 낳아야겠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집들이 분위기가 좋아서 다행이다 싶었던 와중 역시나 제가 즐거운 꼴을 그냥 지켜볼 리 없던 시누이가 괜히 또 끼어들어서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근데 올케는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사람이 안목이 없어.
전세도 아니고 본인 자가인데 인테리어를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하긴 이런 건 원래 어릴 때부터 배워야 느는 건데 누구한테 배우지를 못하고 컸으니 영 센스가 없는 거겠지. 신우이는 가만 보면 눈치만 없는 게 아니라 생각도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만 있는 자리도 아니고 친정 식구들까지 있는데 선을 지킬 줄을 모르더라고요. 누나, 오빤 궁금하다 그랬었지? 이리 와, 내가 오빤 구경시켜줄게. 제 미간이 구겨지자 눈치를 보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 신우이를 데리고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제 딸이 워낙 솔직한 성격이라 저렇게 말을 가려서 할 줄을 몰라요. 저래도 나쁜 애는 아니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꼴에 자기 딸이라고 편을 들었지만 친정 식구들 얼굴은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긴 저게 무슨 솔직한 거야. 애가 모자라서 저러는 거지. 죄송합니다, 사도. 제 딸이지만 애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이혼까지 하고 와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 이 기회에 아예 쫓아내버릴까 싶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바로 사과하시기는 했지만 아버지 얼굴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아버지랑 이모 앞에서는 누구보다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국은 신우이가 또 사고를 쳤으니까요. 집들이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켜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부른 뷔페 업체에서 청소까지 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없어진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옷방에 있던 제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명품이긴 하지만 비싼 물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친정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저에게 주라고 아버지에게 남기고 간 가방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가방을 가지고 갈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바로 신우이입니다. 항상 저에게 안목이 있네 없네 뭐라고 하면서도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제 물건을 탐내고는 했어요. 전에 같은 건물에 살 때에는 말도 안 하고 제 옷이나 신발을 가지고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시댁에 갔어요. 오전 11시가 넘었는데도 신우이는 자고 있었어요. 방을 둘러보니 역시나 제 가방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신우이가 덮은 이불을 뺏었어요. 그러자 놀란 신우이가 짜증을 내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가방이 무슨 가방인 줄 알고 가져간 거예요? 그거 우리 엄마 유품이라고요. 도대체 도둑도 아니고 왜 남의 물건을 허락도 안 받고 가지고 가요? 저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그러자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일어난 신우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꼴에 웬일로 괜찮은 명품백이 있나 했더니 역시나 올케가 산 건 아니구나? 이 정도 명품백은 나 같은 명품인 사람이 들어야지. 올케한테는 영 안 어울려. 이거 그냥 놔줘. 저는 그 순간까지도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빠지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명품? 당신이 인성이 명품이라고? 좋아. 네가 얼마나 명품인지 내가 아버님께 그대로 말씀드려야겠다. 형님이군 아발이고 더는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얌전해 있는 사자의 코털을 자꾸만 건드리니 저로서는 봐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거실로 나가 시아버지가 쉬고 계신 방을 노크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 제가 아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사실은 형님 아직 이혼 안 끝났어요. 아직도 소송 중인 거 아버님도 아세요? 뭐야? 이혼 소송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합의 이혼했다더니만 그런 게 아니었어? 올케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무슨 소송을 한다고 그래? 웃기네 정말.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형님이 술 취할 때마다 저한테 다 말했잖아요. 바람 피우다가 걸려서 소송 중이라고. 이러다 이혼 위자료에 전 남편 소송비까지 다 물게 생겼다고 울고불고 했었잖아요. 뭐야? 이 미친년이 이제 하다하다 바람? 네가 돌았구나 돌았어. 아버지, 제가 몇 살인데 그래요? 설마 때리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신우이는 전혀 기억 못했지만 술에 취해서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같은 소리를 했어요. 신기하게 남편이 있을 때는 말을 안 했었는데 저만 있으면 전 남편 이야기를 쉽게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면 아마 자기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집에서도 쫓아날 거라고 비밀이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 그 비밀을 2년째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제 재수없는 시누이의 비밀을 제가 뭐하러 숨겨주겠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눈밖에 든 시누이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두고 바람 피우는 딸녀는 절대 당신의 딸로 인정할 수 없다고 호적에서도 파버릴 거라고 하셨어요. 재판 결과가 나와서 위자료를 내게 되더라도 시누이 본인더러 알아서 하라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누이를 대신해서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당신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 저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요. 제가 형님을 용서하기 전까지 절대 시누이를 안 보겠다고까지 하셨어요. 남편 말로는 시누이가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또한 얄미웠습니다. 지금까지 시아버지한테 빌붙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더니만 이제야 똥줄이 탔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저에게도 시누이의 연락이 옵니다. 그때 일은 미안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 용서해줄 마음이 생기지 않아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 속을 들들 볶던 시누이 얼굴을 안 보고 사니 저도 너무 속이 시원하고 살만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아이도 무사히 출산하고 육아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이 100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제 아이의 고모이고 남편의 누나이니 이제 그만하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과연 형님이 변하셨을까 해서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리 미워도 가족이니 용서하고 받아줘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날씨 좋을 때 제 인생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어요. 오늘 제보할 사연도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랍니다. 한동안 그 사건의 후유증이 컸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 제보하려고 합니다. 저는 무려 4남매의 막내로 태어났고 언니 오빠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다만 한 가지,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듣기로는 저를 낳으면서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사진으로만 보고 자랐습니다. 큰언니가 저와 19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라 언니가 저를 엄마처럼 키워주셨죠. 아빠는 그래서 엄마 없이 우리 4남매를 키우느라 고생을 매우 많이 하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안 해본 일이 없으셨죠. 제가 본 아빠는 시장에서 과일 배달도 하고 슈퍼도 하고 화물트럭도 운전하셨어요. 택배도 하고 경비일도 하셔서 동네에 모르는 분이 없으셨죠. 워낙 책임감이 크고 성격이 좋아 주민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지냈습니다. 또 아빠는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아빠 왔다. 우리 강아지들 잘 있었어? 밥은 먹었어? 우리 막내 이리 와. 아빠가 과자 사왔어. 아빠 보고 싶었어. 언니들이랑 오빠랑 놀이터도 다녀오고 밥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어. 아빠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어. 자, 서영아. 아빠 오셨으니까 이제 자자. 내일 학교 가야지. 아빠가 힘들게 일하고 오면 저는 늘 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아빠를 기다렸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넉넉하지는 않아도 매우 화목했어요. 제가 많이 늦둥이라 언니 오빠들이 많이 챙겨주었죠. 김서영, 너 엄마 없다며? 나는 엄마 있는데 너는 없지? 엄마 없대요. 없대요. 야, 너 뭐야? 뭔데 우리 서영이 놀려? 다시 한 번만 놀려봐. 그땐 가만히 안 있어. 알겠어? 네, 죄송합니다. 서영아, 미안. 다시는 엄마 없다고 안 놀릴게. 엄마가 없다고 친구들이 놀려도 저는 오빠가 알아서 막아주어 좋았어요. 그리고 큰언니가 결혼하며 우리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일어났어요. 언니의 결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형부는 원래 소꿉친구였고 집안끼리도 서로 아는 사이였거든요. 심지어 사돈 되시는 미정 아주머니는 어린 제가 안쓰럽다고 종종 집으로 불러 밥까지 먹이던 분이셨어요. 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양가 반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마치 마을 잔치처럼 결혼식을 기대했었죠.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언니와 형부의 신혼집이 사기를 당했다는 점이에요. 동네에 있던 철물점을 하던 김씨 아저씨가 본인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고 해서 그 집을 언니와 형부가 사서 신혼집으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씨 아저씨는 무려 세 가족에게 집을 팔았던 거였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우리 당장 어떡해. 심지어 김씨 아저씨는 다른 지역으로도 도망가서 아예 찾을 수도 없어. 동네 사람이라 믿었던 우리가 잘못이지. 진짜 이걸 어떡하나. 피해자가 우리 말고 더 있잖아. 너무 괘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김씨 아저씨는 큰언니의 부부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쳤는데 그 사람들은 외지인이라 아예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커져서 동네가 뒤집혔는데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더니 가관이었습니다. 김씨? 그 철물점? 나는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가 되돌려봤는데 10년 걸렸어. 내가 그래서 뭐 필요해도 철물점 절대 안 갔잖아. 사람이 순해 보여도 속은 구렁이가 몇 개가 있는지 몰라. 그 사람 관상만 봐도 이상해. 어딘가 음침해 보이고. 나도 그래서 말도 안 섞었어. 사람 좋은 척은 다 하는데 실상 보면 돈을 오히려 떼먹고 다니더라. 아휴, 어떡하나. 집을 사기당하다니. 이걸 어째. 결국 이 사건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우리 가족과 형부네 가족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들 화가 난 채로 경찰서에 갔는데 나올 때는 더 화가 나서 나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도와주질 않았거든요. 아이고 선생님들 저도 이해해요. 네?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어? 왜 없어요? 이 사람이 우리 말고도 온 동네 사람들 등쳐먹었는데 아니 잡을 수가 없으면 어떡하나. 우린 억울해서 어떡해. 물론 사정은 딱한데 선생님 저번 주에 저기 야산에 시체 발견된 거 아시죠? 우리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서 안 돼요. 저것만 해결하면 선생님들 사건 해결해 줄게.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돌아가세요. 민중의 지팡이라며 이렇게 우리 사건은 조사도 안 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어?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거잖아요. 아이 왜 이러셔? 결국 아무것도 못 얻고 경찰서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정말로 저 살인사건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상 살인사건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도 않았고 이러고 있다간 영영 김씨 아저씨를 놓치게 될 판이었습니다. 우리 아기 어떡해. 너무 불쌍해. 못난 엄마 만나서 이렇게 빛도 못 보고 하늘로 갔어. 나랑 남편이 열심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모은 돈이 한순간에 갈 곳도 없어서 이렇게 친정하고 시댁을 번갈아 가면서 다녀야 해. 진짜 너무 눈앞이 깜깜하다. 속상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여보, 정신 차려. 아이고, 괜찮니? 딸, 어떻게, 서영아, 빨리 오빠 불러라. 큰언니는 사기당했다는 충격에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졌어요. 임신도 했었는데 심신미약으로 유산까지 하게 되었죠. 그 뒤로도 계속 쓰러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엄마 같은 큰언니가 저렇게 힘들어하니 저도 갈수록 속상했어요. 결국 아빠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경찰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 우리 가족은 내가 지켜야겠어. 도망간 김씨? 내가 잡는다. 내가 어떻게든 잡아서 그 새끼한테 떼인 돈이라도 받아야겠어. 이렇게 살다간 억울해서 제명에 못 살아. 아빠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워낙 동네에서 많은 일을 하며 인맥이 넓었던 아빠는 그 인맥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고 옆 동네 그리고 그 옆 동네까지 아빠는 직접 발로 뛰어서 김씨 아저씨의 행방을 찾았어요. 어르신, 그때 혹시 가게 문 여셨어요? 아니, 일요일. 그래요. 이 사람 봤어요? 키는 나보다 작고 덩치도 작아요. 그 철물점 하던. 그래, 그 사람이요. 사장님 가게에서 국밥을 먹고 갔어요? 정확한 시간 혹시 기억나세요? 아침? 대략 그럼 첫 차보다 빨리 먹고 갔어요? 네네, 이 사람이요. 기억나세요? 아마 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아빠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다니셨어요. 물론 성과만 있던 것은 아니고 허탕도 여러치고 속상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놀랍게도 김씨 아저씨를 찾게 되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죠? 김씨 아저씨는 바로 옆 동네의 여관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아이고,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잡아야 하는데. 어쨌든 이놈은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이제 쉬세요. 웬일이야. 경찰이 해야 할 일을 대신했어. 세상에. 흥신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원래도 재주가 많았는데 이렇게 돈 떼먹은 사기꾼까지 잡아주네. 사돈 고마워요. 우리는 충격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우리 애들 이제 마음 놓고 결혼 생활할 수 있겠어요. 아빠는 진짜 내 인생의 슈퍼맨이에요.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남편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게요. 아빠가 직접 김씨 아저씨를 잡아 경찰에게 넘기니 아빠는 동네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큰언니와 형부도 일이 해결되고 바로 조카를 다시 가졌어요. 장인어른, 저보고 친구들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탐정을 장인어른으로 두었다고 앞으로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은 없을 거라고 하던데 이번 기회에 흥신소 차리시는 거 어떠세요? 에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너희가 억울해서 유산하고 살도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게 안쓰러워서 그랬지. 아니야. 무슨 흥신소야.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장난식으로 동네 주민들과 가족들이 했던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워낙 좁은 동네라 아빠가 직접 발로 뛰어 사기꾼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리자 몰래 우리 아빠에게 찾아와서 의뢰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애 아빠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아저씨, 제발요. 저 지영이랑 친구잖아요.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억울해서 못 살아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우리 아기는 어떡해요? 아니, 누가 자꾸 우리 가게 앞에 있는 화분을 가져가더라? 심지어 우리 아들이 쓰는 자전거까지 가져갔어. 경찰에 말했더니 좀도둑이라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해. 사장님이 우리 좀 도와줘. 응? 사례는 두둑하게 할게. 사장님, 우리도 사기꾼 좀 잡아줘요. 평생 농사로 힘들게 모은 돈이 다 물거품이 됐어. 우리 어머니 쓰러지고 난리 나서 어떡해. 주민들은 경찰이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며 우리 아빠를 계속 찾아왔어요. 아빠가 워낙 정도 많고 동네에서 일하며 인맥이 넓어 그런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돕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말 흥신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혼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형부와 큰언니도 도왔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흥신소 사무실도 차리게 되었습니다. 웬일이야. 우리 아빠 이제 진짜 사장님이야? 평생 고생하더니 잘 됐다. 아빠, 몸으로 뛰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아빠는 장군처럼 지휘만 해요. 우리 자식들이 날 이렇게 응원해주니까 내가 더 힘이 나서 일할 수 있겠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지극히 평범했던, 아니 오히려 조금 가난했던 우리 가족은 그렇게 제가 고등학생 때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집이 되었어요. 동네에서 유명해지자 옆 동네에서도 우리 아빠에게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경찰 아저씨들과 유대감도 있어서 서로 상부상조로 일했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제가 고등학생 때는 우리 담임선생님의 일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서영아, 아버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알겠지? 선생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서영이 아버님 아니었으면 된통 당할 뻔했어. 우리 서영이 오늘은 청소하지 말고 집에 가. 괜찮아. 저는 이런 아빠 덕분에 학교도 매우 편하게 다녔고 동네에서 어느 가게를 가도 저를 알아봤어요. 주민들이 호의적으로 대해주니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언니들과 오빠는 아빠의 흥신소 일을 돕느라 고향에 남고 저만 혼자 서울로 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한 것도 저 혼자였어요. 우리 막내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집안에도 이렇게 머리 좋은 인재가 있다니 너무 축하해. 언니가 엄마처럼 챙겨줘서 그렇지.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만 받았잖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도 성인이니까 이제 내 걱정은 그만해도 돼. 우리 막내 다 컸다. 혹시라도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겠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막내 괴롭히며 지구 끝까지 찾아갈게. 아무도 안 괴롭혀. 나는 진짜 걱정하지 말고 흥신소 일이나 잘해. 그렇게 혼자 서울로 오게 된 저는 딱히 고생하지는 않았어요. 가족들이 하는 흥신소가 워낙 커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갈수록 의뢰인이 많아지며 사무실 확장 이전만 2번을 했습니다.
또 가족끼리 일하니까 더 자기 일처럼 매달려서 어떻게든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줬어요. 일을 해결하며 아는 사람이 많아져서 이득을 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서울에 와서 따로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자취방도 구해주고 용돈도 두둑하게 주셨거든요. 우리 막내 엄마 없이 크느라 고생했다. 혹시라도 용돈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해. 아빠가 항상 뒤에 있다는 거 잊지 마. 알겠어? 아빠, 나 지금도 또래에 비해 용돈 많이 받고 있어. 그리고 엄마 없이 자란 거 하나도 슬프지 않아. 물론 엄마의 존재가 궁금하긴 해도 언니들, 오빠랑 아빠가 얼마나 나를 많이 챙겨줬어? 나는 괜찮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새끼 다 컸네. 우리 막내가 특히 하늘로 간 엄마를 많이 닮았어. 너를 보면 아내가 자꾸 생각나. 아빠는 예전부터 그 말하더라. 내가 그렇게 엄마를 닮았어? 어쩐지 나를 제일 예뻐하더라. 실제로 제가 엄마 사진을 봐도 저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덕분에 온 가족의 내리사랑을 받은 저는 대학 시절을 큰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동아리에서 어떤 남자를 한 명 알게 되었어요. 큰 키에 잘생긴 얼굴과 다정한 성격인 성민 오빠에게 저는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처음에는 저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끈질기게 제가 몇 번이고 쫓아다닌 끝에 결국 오빠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오빠와 연애하며 저는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나 제 오산이었습니다. 오빠는 제 생각보다 훨씬 잘 사는 집이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주택에서 살고 있었죠. 그것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오빠의 엄마였습니다. 네가 서영이니? 우리 아들 여자친구라길래 궁금했어. 외모는 나쁘지 않지만 우리 아들이 훨씬 잘생겼네. 듣기로 네가 우리 아들이 잘생겨서 따라다녔다며? 성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많았거든. 워낙 잘났잖니? 아, 네, 제가 오빠가 잘생기고 다정해서 먼저 좋아했어요. 그래, 너도 하고 다니는 거 들어보면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닌 것 같던데. 만약 우리 성민이랑 결혼하려면 섭섭하지 않게 준비해야 할 거야. 성민 오빠의 어머님은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저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빠의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기뻤는데 점점 저도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주말에 또 집에 오라고 하시던데 이렇게 거의 매주 오빠네 집에 갈 줄은 몰랐어.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서영이 네가 워낙 마음에 들으셨으니 그러는 거야. 서영이 가족들 다 지방에 있으니까 외롭잖아? 어차피 결혼하면 가족이 될 거니까 미리 점수 따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 알겠어. 아, 우리 아빠도 오빠 보고 싶어 하던데 언제 우리 고향 내려가자. 그래, 시간 되면 같이 내려가자. 일단 이번 주말은 오빠네 집에 가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저는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도 전에 오빠네 집을 10번도 넘게 가게 되었습니다. 마냥 편한 것은 아니었으나 성민 오빠를 향한 제 마음이 워낙 커서 그때는 그냥 넘기게 되더라고요. 오빠의 얼굴만 봐도 좋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 내내 사귄 사람이 성민 오빠 한 명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워낙 저를 예뻐해서 종종 서울로 왔는데 우리 가족도 오빠를 보고 싶어 했어요. 아, 그래? 근데 내가 요즘 워낙 바빠서 다음에 오시면 볼게. 어쩔 수 없다. 그래? 저녁도 같이 못 먹어? 아빠랑 오빠가 올라오는데 내 남자친구라고 하니까 궁금해하더라. 내가 요즘 고민이 많잖아. 서영이는 오빠 이해하지? 알겠어. 내가 그럼 아빠랑 오빠한테 말할게. 걱정하지 마. 제가 오빠네 집에 자주 가는 것과 달리 오빠는 우리 가족의 얼굴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워낙 낯을 많이 가리나 보다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학교 주변에 있던 중견기업에 취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막내 자랑스럽다. 무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취직까지 하다니. 언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동네에도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아마 큰 변수가 없는 한 결혼하지 않을까? 사람은 참 괜찮아. 형제가 2명이나 있는데 이미 결혼했더라고. 성민 오빠는 위아래로 형과 남동생이 있는 삼형제의 둘째였어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성민 오빠의 동생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거였습니다. 듣기로 사고 쳐서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성민 오빠의 결혼에 어머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죠.
이번에 우리 큰조카 생일이거든. 서영이도 올 거지? 엄마가 벌써 기대하고 있더라. 저는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도 전에 오빠네 집안 행사에 많이 참여했어요. 학생 때는 시간이 많아 참석해도 괜찮았는데 문제는 제가 직장인이 된 이후였습니다. 오빠, 나 주말에는 조금 쉬고 싶어. 이번 행사는 난 빠질게. 뭐? 그러면 엄마가 섭섭해하실 텐데. 빨리 다녀와서 집에서 쉬는 건 어때? 주말에 집에서 온전하게 쉬고 싶어. 가면 또 어머님 옆에 붙어 있어야 하고. 우리 엄마가 지금 부담스럽다는 거야? 서영아, 실망이다. 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알겠어. 그럼 빨리 다녀오는 걸로 하자. 성민 오빠는 다른 점은 다 괜찮고 완벽했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바로 마마보이였어요. 다른 때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 어머님이 엮이면 제가 뒷전이 되었죠.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제가 워낙 그때는 오빠를 많이 사랑해서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였어요. 서영이, 너 내가 부담스럽다고 했다며? 나는 네가 뒤에서 그럴 줄은 몰랐다. 불만이 있으면 앞에서 말하지 그랬니? 네? 아니에요.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직장인이라 집에서 쉬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오빠와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을 눈치챘는지 오빠는 그 뒤로 또 엄청나게 잘해주더라고요. 출퇴근길에 차를 끌고 저를 데리러 오고 만약 제가 야근하면 밖에서 저녁을 사주고 기분이 안 좋으면 옆에서 제 얘기를 다 들어주었어요. 지극정성으로 다정하게 대하는 오빠를 보니 저도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제가 가족들이 다 고향에 있으니 오빠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힘들었던 부분을 오빠는 다 이해해 주었거든요. 서영아,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 우리 결혼하자. 내가 평생 고생하지 않게 해줄게. 우리 잘 살아보자. 그리고 마침내 저는 오빠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네 집은 워낙 제가 자주 갔으니 괜찮았고 우리 집은 막내가 결혼한다니 큰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 막내가 드디어 결혼이라니. 우리가 그래도 명색의 흥신소 집안인데 미리 좀 뒤 좀 봐볼까? 오빠, 안 돼. 나 말 나온 김에 말할게. 절대 시댁이나 우리 남편 뒷조사하지 마. 알겠지? 나 진짜 듣기도 싫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래도 우리 막내 이상한 집에 시집가면 안 되는데 언니가 노파심에 걱정되어서 그래. 아니야, 진짜 알아보지 마. 내가 기분 나빠서 그래. 알겠지? 가족들은 당장이라도 남편을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의 뒷조사를 할 기세였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했죠. 워낙 결혼 전부터 시댁에 자주 갔던 저는 결혼 준비가 수월할 줄 알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한두 번 대화를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아들 자랑이 매우 심하셨어요. 우리 성민이가 어릴 때부터 인기가 많았어. 그런데 공부까지 잘하니까 얼마나 완벽하니? 내가 동네에서 우리 아들 덕분에 기가 살았잖아. 서영이, 너는 시골 출신이란 모르겠지만 이 동네가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 그래도 우리 아들이 워낙 잘나서 다행이었지. 거짓말하지 않고 저는 시어머니 아들 자랑을 3시간이나 들었던 적도 있어요. 시아버지가 될 분은 아주 과묵하고 말이 없던 분이셨어요.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없으셨는데 어쩌다 마주쳐도 말없이 저를 응시할 뿐이셨습니다. 결혼 준비하며 남편의 형과 동생을 만나기도 했어요. 재주씨가 워낙 똑똑하고 야무지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자주 얼굴도 보고 서로 집에도 놀러가고 그렇게 합시다.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부족하지만 제가 많이 노력할게요. 드디어 우리 삼형제가 다 결혼하네요. 우리 엄마 외로워서 어떡해? 형제들은 다행히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문제였죠. 상견례가 잡히고 본격적으로 양가 어른들이 만나기 전에 시어머니는 또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서영이네 집안은 무슨 사업을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 사업한다는 것만 알고 무슨 사업인지 자세히 알지를 못했네. 아, 가족들이 다 흥신소 사업을 하세요. 지방에 사무실 두고 일하시는데. 뭐? 지금 뭐라고 했어? 흥신소? 흥신소? 아니, 나 그런 거 텔레비전에서만 봤어. 세상에, 흥신소?
아, 네. 고향에서 하시는데 언니들하고 오빠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웃기다. 나는 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가 생각했는데 흥신소? 아이고, 내가 사돈으로 흥신소 집안을 만나게 될 줄이야. 아우, 너무 웃기다. 시어머니의 반응에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고 처음으로 정색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어도 저는 어른이니까 꾹 참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족을 비우는 모습에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머님, 지금 우리 가족 사업하는 거 비우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 사건도 해결해주고 자부심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너무 웃겨서 그래. 요즘 세상에도 흥신소로 빌어먹는 사람이 있니? 너무 웃기다.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쳐다보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제가 예민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얘는? 그렇다고 너는 시어머니 될 사람을 그렇게 쳐다보면 어떡하니? 어른 앞에서 그래도 되는 거야? 가족을 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저 오늘은 이만 일어날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성민 오빠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서러움이 올라오며 엉엉 울며 말했죠. 성민 오빠는 본인이 대신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서영아, 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고 다짐까지 받았어. 엄마가 너랑 다시 얘기하고 싶으시대. 혹시 너만 괜찮으면 엄마랑 대화하는 거 어때? 우리 상견례도 곧 있잖아. 저 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사과할 줄 알았어요. 어차피 성민 오빠의 말대로 곧 상견례도 있었고 우리 가족도 제 결혼에 대해 기대하고 있던 터라 사과를 받고 결혼할 예정이었죠. 또 제가 워낙 오빠를 좋아했으니 사과를 받고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시댁에 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는 도대체 우리 성민이를 어떻게 꼬셨니? 애가 아주 노발대발하며 따지는데 그런 모습 처음 봤어.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넘어가? 어머니, 사과하시려고 저 부르신 거 아니세요? 저는 그런 줄 알고 왔는데요. 사과? 지금 사과라고 했어? 아니, 내가 없던 일 지어냈니? 그냥 흥신소 사업이 웃겨서 웃었던 건 맞는데 그게 지금 며느리 될 사람의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너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애구나? 저는 어머님 사과 들으면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곧 상견례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저한테 성민 오빠를 어떻게 꼬셨냐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얘는 진짜... 너는 그렇게 시어머니 이기고 싶니? 안 봐도 뻔하다. 결혼하면 더 심해지겠지. 엄마 없이 컸다더니 이런 모습에서 그런 게 보이는 거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 없이 컸다는 말이 여기서 왜 나오는 거죠? 저는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도 아주 많이 받고 자랐고 부족함이라고는 모르고 자랐던 저예요. 금전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뭐 하나 빠짐없이 자랐던 저에게 엄마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을 한 사람은 시어머니가 처음이었죠.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어머니에게 소리치니 시어머니도 덩달아 뭐라 하기 시작했어요. 앉아! 어디서 지금 어른이 말하는데 버릇없이 일어나서 삿대질이야? 사과하세요. 제가 아무리 성민 오빠를 좋아해도 이런 취급 받으면서 결혼해야겠어요? 저 엄마 없이 컸어도 절대 사랑 못 받고 자라지 않았어요. 지금 네 이런 모습이 바로 엄마 없이 자란 모습이야. 예의라고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뭐라고요? 그럼 어머님은 얼마나 대단한 어머니가 있으시길래 이러세요? 제가 아무리 엄마가 없어도 어머니처럼 자라진 않았으니 다행이네요.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눈앞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에 깨달았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린 거였어요. 소파에 넘어진 저는 순간 서러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남에게 폭언을 들은 것도 처음인데 뺨을 맞은 것도 처음이었죠.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하려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건 아니잖아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무슨 정신으로 시댁에서 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서 엉엉 울며 고향으로 바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우리 막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말도 없이 왜 온 거야? 어? 무슨 일 있었어?
언니, 오빠, 아빠, 나 너무 속상해. 나 결혼 안 할래. 그동안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말도 못했어. 나 이런 집안에 시집 못 가. 무슨 일이야? 막내야, 말해봐. 누가 우리 막내 이렇게 울게 했어? 누구야? 당장 말해. 가족들을 보자 버스에서 겨우 진정했던 울음이 다시 터지게 되었어요. 흥신소 사무실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자 가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다 제 곁으로 왔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비 시모, 시어머니가 내 뺨을 때렸어. 나한테 엄마 없이 컸다고 예의 없대.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한 것도 아니야. 나 이런 집에 시집 못 가. 내가 아무리 성민 오빠를 좋아해도 이건 아니야.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뭐라고?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우리 막내 뺨을 때려? 감히? 그 집안 도대체 뭐하는 집안이야? 아니, 이런 빌어먹을 집안이 다 있어? 감히 우리 처제를 때려? 뭐? 엄마가 없어? 아니, 나 이거 절대 못 넘어가. 막내야, 앞장서. 언니 지금 당장 찾아가야겠어. 감히 우리 예쁜 막내를 때려? 내가 가서 죽사발을 내야겠다. 가족들의 반응을 보자 제 기분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 순간 가만히 제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던 아빠가 말하셨어요. 흥신소 일하면서 다른 사람 억울한 것들 도와줬는데 막상 우리 막내 억울한 거 못 들어줄 수는 없지. 지금부터 의뢰 받지 마. 무조건 저 집안 박살낸다. 아빠의 말을 선두로 가족들은 힘을 합쳤어요. 그리고 성민 오빠가 그날 밤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빠를 만나러 가기 전 큰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막내야, 일단 화해하고 상견례 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알겠지? 지금 조금만 알아봤는데도 저 집안 문제 장난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망하게 할 거야. 언니 말 들어? 실제로 성민 오빠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아, 엄마한테 말 들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내가 형제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결혼하니까 괜히 아쉬워서 그러시는 거야. 착한 네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대신 평생 갚을게. 너무 미안해. 마음 같아서는 저는 저 사과를 절대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큰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성민 오빠의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형식상 사과할 법도 한데 절대 하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가족들에게 시댁에 관해 물어봐도 다들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보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영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저는 성민이 엄마고 이쪽은 성민이 아빠요. 그리고 그 옆은 우리 자랑스러운 첫째 아들과 아내. 그리고 이쪽은 우리 막내 아들과 며느리예요. 워낙 대가족이라 걱정했는데 사돈도 대가족이라 다행이네요. 시어머니는 우리 가족을 처음 보는 자리에서 상당히 가식적으로 대하더라고요. 저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사람은 역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우리 가족들을 돌아봤더니 가족들은 무슨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전날부터 그렇게 가족 회의를 하더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시어머니는 역시나 아들 자랑을 마구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잘생겨서 인기가 많아요. 지금도 저한테 얼마나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서영이는 진짜 복 받았죠.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찾기 힘들 텐데. 엄마, 그만해요. 그런 말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우리 서영이도 예쁘고 똑똑해서 인기 많아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신부감으로 눈독 들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확실히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큰언니가 성격이 매우 세거든요. 어디 가서 당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거기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했으면 오늘 제보할 대박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역시나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성민이가 워낙 귀한 자식이라. 물론 서영이도 예쁨을 많이 받았겠지만 우리 집안이 워낙 다들 잘나서 그래요.
다들 잘나서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나? 그 순간 작은 언니가 조용하게 내뱉은 한마디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올게 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댁 쪽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 표정이었죠. 말로만 들었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진짜 그동안 우리 막내가 어떤 취급을 당했을지 생각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네. 지금 뭐라 하셨어요? 저기요, 형씨, 그쪽 바람 피우는 거 당신 안 해도 알아요? 당신 지금 회사에서 어린 여직원하고 불륜이잖아. 저번 주에 강릉 다녀온 거 출장 아니고 여행이잖아.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이게... 그럼 제가 없는 일 지어낼까 봐요? 여기 사진이요. 그쪽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상습이에요. 아기도 있는 양반이 무슨 그렇게 어린 여자를 좋아해? 뒷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네. 이게 지금 무슨 뭐하는 짓이야? 장난해? 아니 여보, 내 말 들어봐. 아니야, 오해야. 무슨 오해?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 사람 당신 맞잖아. 당신 불륜이야? 나는 집에서 종일 아이 보고 육아하느라 지쳤는데 그런 나를 두고 바람? 미쳤어? 순식간에 아주버님의 불륜 소식이 들통났어요. 오빠는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아주버님의 불륜 사진을 수십 장이나 꺼내서 형님에게 보여줬습니다. 형님은 울며 아주버님을 때리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자리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요? 너무하세요! 저기요, 당신도 떳떳하지 못하잖아. 당신 도박쟁이더라? 뭘 그렇게 불법 도박을 하고 다녀요? 증거가 너무 많아서 고마웠어요. 틈만 나면 도박하러 가던데 아내분은 알고 계셨어요? 뭐요? 도박이요? 결혼 전에 그렇게 불법 도박을 해서 제가 절대 안 한다는 각서까지 쓰고 결혼했는데 도박이요? 당신 진짜야? 증거가 넘쳐요. 사진은 여기 있고 혹시 더 필요하면 말하세요. 진짜 너무 많아서 못 들고 왔으니까 영상 필요하시면 말하세요. 그리고 또 말하자면 도박도 하고 룸살롱도 그렇게 가던데 알고 계셨나요? 룸살롱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능력도 없는 사람 내가 친정 도움으로 결혼했더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장난해? 그동안 우리 부모님 재산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아주버님에 이어 서방님까지 뒷조사한 것을 다 까발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있더라고요. 그 순간 그렇게 조용하던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결혼이 불만이었으며 파혼하면 되는 것을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사돈 말 잘 꺼내셨어요. 사돈이야말로 뭐하는 짓입니까? 교수라는 양반이 그렇게 어린 학생들하고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하고 자고 다니는 거 너무 더러워요. 조용히 뒤에서 제일 쓰레기 짓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우리 소중한 막내 때린 거 갚아주려고 뒷조사하는데 내가 이거 보고 혀를 찼어요. 아줌마 당신이 왜 우리 딸한테 그렇게 집착한지 알겠어. 남편이 뒤에서 이런 쓰레기 짓을 하고 다니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지. 안 그래요? 바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진짜야? 말해봐, 진짜야? 그쪽 남편 불륜한 거 하루 이틀도 아니던데? 그러게 성격 좀 죽이고 살지 그랬어. 집에서 마누라가 그 모양이니까 남편이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다니지. 안 그래? 증거 여기 있으니까 실컷 보세요. 이게 뭐야?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쳤어? 미쳤냐고! 가족들이 준비한 사진을 보니 진짜 가관이었어요. 교수로 재직하던 시아버지는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까지 쉴 새 없이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불륜 상대가 너무 많아 서류가 뭉치로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시아버지와 아주버님 그리고 서방님까지 세 부부의 관계를 다 망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줌마,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어. 어디서 우리 막내를 때려? 우리가 우리 막내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는지 알아? 내 동생한테 엄마 없다고 뭐라 하기 전에 당신 잘난 남편하고 아들들이나 챙겨. 자기 가족들이 저 모양이니까 우리 막내가 깨끗하길 바란 거야? 진짜 바람도 유전자라던데. 우리 막내 우리가 이 집안에 결혼 못 시켜.
엄마 없이 자란 우리는 제대로 컸는데 멀쩡히 엄마 있는 당신 가족은 왜 이래? 가족들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자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상견례 자리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 각자 따지고 때리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식당 직원들이 말려도 말을 듣지 않아 경찰까지 부를 정도였습니다. 너무 통쾌해서 계속 입가에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그렇게 고향에 내려와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민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 서울로 다시 와서 오빠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안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야. 부모님도 이혼한다 하시고 형은 이혼 당했고 동생도 지금 법원에서 싸우고 있어. 서영이 너한테는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만약 어머님이 나한테 제대로 사과하거나 아니 애초에 때리지 않고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나도 오빠만 보면 좋았는데 결혼은 무리야. 그래, 네 마음 알아. 그동안 고마웠어. 우리 집은 완전히 콩가루가 됐어. 엄마는 큰 충격을 받아서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하셨어. 성민 오빠에게는 딱히 악감정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빠가 말해준 소식은 아주 통쾌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 가족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가족들이 알고 봤더니 문제가 아주 많았던 거죠. 정신병원에 갔다는 말을 듣고 아주 잠깐 측은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은 때리면서 본인 가족이 그 지경인 거 참을 수가 없대?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서영아, 죄책감 가지지 마.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맞아, 본인이 자초한 일이야. 그리고 언니가 이번에 좋은 선자리 알아봤거든? 여기 한번 나가봐. 우리가 뒷조사까지 다 끝냈어. 괜찮은 집안이더라. 가족들은 저에게 죄책감을 갖지 말라며 다독여 주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언니들은 그 뒤로 본인들이 알아본 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